오늘 주제는 백서에 나온 대로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이라는 거, 그리고 이산가족 문제, 이산가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체감하는 우리 가족들이잖아요. 그리고, 국군 포로나 납북자, 억류자에 관한 노력, 그리고 북한 주민의 인도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코로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처해진 여건, 이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장에 앞서서 북한 인권법이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도 돼서야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북한 인권에 관한 거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이미 2004년도에 통과가 됐고, 며칠 전에 우리 기시다 총리, 일본 총리께서 방한하셨잖아요. 일본에서는 2006년도에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에서는 2005년도에 전 국회의원이시죠. 김문수 씨가 국회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계속 보류, 계류 중이다가 2016년도에서야 통과는 되었지만 계속 유보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에 이르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다시 가장 중요한 북한 인권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 중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 인권을 추진하는 이 정부에 대해서 제가 일단 화면을 켤게요. 제가 아까 그 각 절은 네개의 절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 절로 나눠서 첫 번째, 우리 통일백서에서 나온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해서 제가 하는 것은 제가 발제는 하지만 제가 정리해서 이렇게 요약했을 뿐이지 제가 이것을 쓴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통일백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 위에 보면 북한 인권법에 국가는 북한 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된다. 그래서 북한 인권법 제2조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시다시피 작년 7월에 이신화 고려대 교수를 국제협력대사에 임명을 했습니다. 이전에 임명된 북한 인권대사로는 연세대학교의 이정훈 교수님이셨는데요. 여러분들 기억을 해보시면 이분들의 사이 텀은 5년이라는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북한 인권대사를 임명하고 그 이후의 정부에서는 임명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신하 교수님께서 협력대사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7차 유엔 총회에서 공동 제안국으로 우리가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하게 됐고 북한 인권 재단 이사 국회의 추천 필요성을 설명을 했고 국민적인 지지도 굉장히 확보를 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재단의 인권재단에서 이사로 다시 인권 대사를 하셨던 이정훈 교수님을 이사로 다시 추대를 했고요. 제3차 북한 인권 증진 기본 계획을 협의를 해서 자문을 받아 3년마다 수립을 하기로 됐지만 제가 아쉬운 거는 아직 기본 계획이 미수립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권 증진을 위해서 국가에서도 그렇고 통일부나 외교부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추진력에 동력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맨 위에 줄 읽겠습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민간 부문과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를 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일백서에 이렇게 전해진 거 보면 2021년부터 북한 인권이나 인도 지원 단계에서 서로 지원 업체나 아니면 지원 선정 단체 이런 곳에 서로 상호 대화를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단체 정도 되는 이분들과 토론도 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의논하기도 하고 그래서 북한 인권을 어떻게 하면 증진할까 이런 것을 토의하고 서로 상호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어진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개의 단체를 조직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워크숍이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기타 요 아래는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뭐 담론을 형성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북한 인권 개선 협력이라는 것은 이 아래에 나올 저희가 아직 정리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미완의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납북자들도 계시고 6.25 전쟁, 전시 납북자, 전후 납북자에서 돌아오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이런 상황에서 이 북한 인권 개선 협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 운영하고 추진력 있게 동력 있게 가고 있는 것은 참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 관련해서 작년 북한 인권 국제 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올해부터는 시민사회 북한 인권 증진 활동 지원 예산으로 어떻게 보면 작을 수도 있지만 지원 예산을 20억 원 정도를 편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북협력기금에도 지원 사업에 5억 정도. 제가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여기다가 공 하나 더 묻히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신규로 편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이나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서 활동을 재정적으로도 지원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이슈화 시켜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 세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는 북한인권법에 따라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고 인권 증진을 위해서 이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그러니까 북한에 있을 때 당시에 인권이라는 뜻을 모르고 인권이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이 주민 상태에 있던 분들이 탈북해서 이들이 워딩하고 기록한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기록하고 이것을 2016년 9월 달에 설립했습니다.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이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회원님들이나, 우리 회장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북한 인권 기록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기록에는 국제적인 여러 여건이나 아니면 경험에서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 형사 재판소에 러시아의 푸틴을 제소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실제로 뭐 몇 년형을 받진 않지 않습니까? 그거는 국제적으로 이슈화해서 이 사람에게 부담을 주고 국가에 부담을 주는 거와 마찬가지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전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고 조심스러워하고 예를 들어서 유엔에 가서도 말을 제대로 못하고 북한 눈치를 보는 경향이 있었죠. 그런데 왜 그럴까요? 북한에서 그만큼 인권에 대해서 저희가 무기를 쓰진 않지만 이 인권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했을 때 부담을 갖는다는 거죠. 이 부담을 갖는다는 거. 그래서 인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워딩으로 자꾸 이야기하고 이슈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기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백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 지금 잘 하고 있는 이 기록은 저도 강의를 통해서 북한에서 넘어오신 탈북민에게도 강의를 해보고 이들 대상으로 해서 심층 면접 조사도 해봤고 그러면 이분들의 말을 통해서 볼 때 본인들은 인권 유린을 당했는지 이것이 내가 사람으로서 할 일은 아닌가요? 라고 할 정도로 그분들은 인권이 무엇인지 잘 생각을 못하고 인권이란 단어를 한국에 와서 대한민국에 와서 알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자꾸 인권의 가치에 대해서 본인들의 인권 유린 당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주고 이것을 기록함으로써 지금 현재는 끝나지 않아도 이 이후에도 이 인권 유린에 대한 것은 우리 후세에도 기록이 남아서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잣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예로 우리가 독일 같은 경우에 2차 대전의 전범을 75년이 지난 현재에도 이 사람들을 만약에 전범자가 살아있으면 잡아서 이분들을 정죄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그거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 이전에 이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고 범죄에 대한 사실 기록이고 그 조사에 대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탈북민이나 아니면 북한의 이런 인권에 대한 기록들이 지금 되면 좋지만 지금이 아니더라도 이 이후에라도 이것이 기록돼서 이것으로 인해서 실태 조사를 통해서 이들이 단죄를 받고 이거에 대해서 그 벌을 받고 이런 것이 꼭 있을 거라고 생각이 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어, 북한에서도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 인권기록센터는 2017년부터 2022년 작년까지 3,412명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작년에는 한의원에 입소한 47명의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실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자료로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2020년부터 작년까지 올 초까지도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북한 이탈 주민이 많이 넘어오지 못하고 북중 경계에서 많이 블로킹을 당했기 때문에 입소한 분들이 적었다고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이런 본인들의 이야기한 인권 실태 조사는 면접 조사나 실태 조사는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서 기초 자료로도 쓰이고 그 법무부에도 기록이 남고 이렇게 돼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북한인권기록센터에는 북한인권 조사 방식과 기록 관리 이런 것들 업무 전반에 의해서 발전을 하고 계속 또 향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계나 법조계 등을 이제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인권조사단 자문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자문단은 나중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포럼에서도 전문가들이 많으시니까 이 조사 자문단에 또 몇 명이 들어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추정이 됩니다. 다음은 북한 이산 가족에 대해서 그러면 이전에는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 고찰에 대해서 기본을 이야기했다면 첫 번째 북한 이산 가족에 대해서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북한 가족, 이산 가족, 미송한 문제 해결, 인도적 상황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북한 이산 가족의 현황은 여러분 여기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 현재 생존자는 42,624명. 제 생각으로는 이거 통계로 나와 있긴 하지만 여기에 본인이 응하지 않은 분들도 저는 개중에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확하게 말할 수 없고 42,624명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22년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총 전체는 13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령적으로는 59세 이하가 2,538명 정도 되고, 그리고 90세 이상도 12,132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비율로는 90세 이상이 가장 많죠. 그런데 현재 이산가족 교류 기반은 등록된 이산가족은 지금 현재 이렇게 되지만 고령화가 아시다시피 90세 이상에 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고령화가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어쩌면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북한에서는 우리 통일부 장관은 작년에도 북측에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근데 북측에서는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북한과 이산가족 교류는 2018년 이후에 현재까지는 중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생사학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법률에 의해서 3년마다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의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수립이 되는데 이것이 시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몇 년이죠? 거의 5년째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유전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분들의 자녀들이 있으면 이분들의 자녀들의 유전자를 검사해서 원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유전 정보를 지금 보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서 유전자 채취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만 6천여 명 정도 유전자를 채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산 가족의 지원 현황은 이거는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산 가족이 만약에 생사 확인됐을 때는 300만 원, 상봉을 했을 때는 600, 뭐 서신 교환이 되고 확인이 됐을 때는 80 정도로 이렇게 해서 지원 기준이 있는데 이 지원도 많이 남아있지 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 지원 경비는 조금 더 높아져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몇 년째 북한에서 받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 통일부에서는 계속 문을 두드리고 북측에 회신을 바라고 문을 두드리지만 북한에서 받지를 않기 때문에 이 경비를 조금 더 높이고 해서 상향 조정할 필요는 좀 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납북자 현황에 대해서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납북자는 북한에 의해서 강제 납북되었든지 아니면 두 가지로 아까 제가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전시 납북자와 전후 납북자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6.25 전에 6.25 전쟁 중에 납북된 분들을 전시 납북자라고 하고요. 정전협정 그러니까 1953년 7월 27일 체결 이후에 납북되신 분들은 전후 납북자로 구분을 이렇게 전시와 전후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규모는 대략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 표를 보시면 전후 납북자 중에서 저희가 전쟁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선원들, 어부들, 그다음에 칼기 등 대한항공 납치, 군경, 해외 이래서 아직 미송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송환이라고 피납자가 3,835명 중이에요. 이 숫자는 굉장히 한 분, 한 분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분들 중에서 송환이라는 것은 어떤 관계에 의해서 북한에서 저희 쪽으로 넘긴 겁니다. 그런데 아직 미귀환자가 516명이나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시다 총리가 블루 리본을 여기 가슴에 달고 오셨죠. 이분이 그 블루 리본은 납북자 관련해서 본인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의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윤석열 대통령 이하 정부 관계자들이 이 이상으로 인권에 관련해서 추진력 있게 동력 있게 이렇게 활용하신 거 보니까 일본 이상으로 저희도 전후 납북자, 전시 납북자 이분들의 규환을 위해서 이 정부가 힘써 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엔군과 유엔 측과 공산군이 1953년 4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전쟁 포로를 교환했기 때문에 아까 송환 문제에 있어서 그분들의 여기에 북한에서 송환했다는 것은 이 포로 교환으로 인해서 송환된 분들이 거기에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당수가 지금 현재도 북한에 의해서 강제 억류되어 있고요. 1994년에 조창호 중위께서 탈북 귀환 이후에 저희는 80명 정도 국군 포로가 탈북해서 귀환을 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뉴스나 보도 매체 통해서 아시겠지만 어제 5천만 원 정도의 북한에서 배상을 해라 해서 배상 판결이 나온 국군 포로가 계십니다. 이분들이 세 분 정도가 같이 북한 정부의 정권에 우리에게 배상금을 지원줘라라고 해서 법적인 투쟁을 했는데 결국은 지금 5천만 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북한에서 5천만 원을 이 국군 포로에게 줄까요? 아니죠. 북한에서는 이 송달을 받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그 법적인 배상 판결을 내리려면 이 송달을 해야 되는데 송달할 수 있는 북한에서 받지를 않으니까 못하죠. 그래서 게시판이나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공개를 해서 게시판에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이렇게 해서 공개 해상을 해라 라고 하는 게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국군 포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거를 동시 송달을 해서 5천, 마지막에 지금 5천만 원 정도의 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와서 뉴스에도 크게 뜬 것 같습니다. 여러분 끝나시면 이제 찾아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것은 저도 굉장히 고무되고 이것은 사실 북한에서는 굉장히 부담으로 느낄 것이고 어쩌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고 동력이 되는 그런 어떤 어제 판결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2013년 최춘길 그리고 김국기 이런 분들을 억류를 했습니다. 여기 오타가 났는데 한 분 더 있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 정교진 박사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예, 북한의 억류 대신 이분들은 사실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북한의 억류 지금 현재도 억류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의 송환이나 아니면 이분들을 위해서도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2년 작년 말 현재 북한 이탈 주민 3명을 포함해서 우리 국민 6명이 지금 현재도 북한의 억류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남북대함이 국제협력을 통해서 국군 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금까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명예회복과 생활 안정을 위해서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6.25 전쟁 납북 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이렇게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 6.25 전쟁 납북자 기념관을 2017년에 설립도 했습니다. 설립하고 그리고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자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 이런 거에 대한 것을 법률로 지원을 하고 이분들을 지금 152억 원 정도 납북 피해자에게 지금 지원이 완료가 된 거로 돼 있습니다. 완료가 된 거로 돼 있는데 아, 독일에서 자유를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쩌면 조심스러운 말인데 정치범을 석방하는 사업을 위해서 프라이카우프라고 하나요? 프라이카우프. 그래서 이거는 돈을 주고 산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거는 통일백서에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도 들어가 있지만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전문가들이 알고 있고 어쩌면 조심스럽지만 정부에서도 꾸준히 이 사업을 혹시 물밑에서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추정은 되지만 정확한 거는 저는 1%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능하다면 저는 이 사업도 어, 좀 해봄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여기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독일하고 우리하고는 상황이 다르다. 뭐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바는 맞지만 독일은 서독과 동독은 전쟁 서로 간에 총칼을 휘둘러서 피를 마구 흘리진 않았으니까 이런 상황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좀 상황이 다르다고도 할 수 있지만 어쩌면 우리도 물밑에서는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 납북자나 전시 혹은 전후 납북자 이분들을 살아생전에 한 분이라도 모시고 올 수 있다면 저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통일백서에 지난번에 3장에서도 제가 보고 느낀 거지만 통일백서에 우리가 워딩으로 블라블라 써 있고 이거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실질적으로 행동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위험하지만 해봄직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국민의 도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지향해야 할 바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나중에 뭐 이슈화 시켜서 저희 포럼에서도 조금 한 챕터 생각해 볼 그런 이슈 거리 아닌가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유엔 인권이사회와 제77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에서는 이산 가족과 미송환 전쟁 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를 반영을 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그리고 왜 유엔 총회까지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냐면 자꾸 언급하고 이야기해도 북한에서는 반응을 하지 않죠.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들이 부담을 갖지 않는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전 정부에서는 부담스러워서 이런 문제를 많이 언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맨 위에 박스에 보면 작년이죠. 북한이 처음으로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북한은 북중 경계를 완전히 차단하고 여기 이제 조 박사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겠지만 거의 1, 2년간을 본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차단을 하고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5월 12일 코로나 발생 사실을 공개하고 우리 정부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인도적인 협력을 검토하고 연설에서도 코로나를 위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마스크나 아니면 백신이나 키트 모든 것을 어, 예를 들어서 군사적인 것 그런 거 차치하고 지원을 하겠다고 지원 의지를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부에서는 남북 공동 연락 사업소를 통해서 코로나 방역 협력을 제안하는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 장관으로 북측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무 접촉을 제의를 계속했는데 예, 북한에서는 아직 이것을 잘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역 지원하고 코로나19 방역 지원은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제 영유아나 산모, 북한의 취약계층이죠. 이런 분들의 어쩌면 여러 가지 사안으로 인해서 이런 북한의 감염병에 대응하는 것은 우리 남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이로운 일이기 때문에 이 협력은 남북 보건 협력은 계속 확대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 바이고 제가 2년 넘게 보건소, 저는 이제 해외 입국팀이나 TF팀에서 근무를 할 때 여러 사항들을 다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을 때 저도 이제 그 포럼에, 통일부에서 주최하는 포럼에도 제가 참석을 해서 들었었는데, 보건협력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도적인 보건협력이 어쩌면 인권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보건협력, 이 문제야말로 북한 인권을 어쩌면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조충희 박사님께서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이 보면 대북 지원 사업자 지정 제도를 폐지하기로 원래는 있었는데 대북 남북 교류 협력법 체계에 따라서 대북 지원 사업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민간 단체의 인도 협력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국가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2022년에는 작년에는 민간단체 대북 인도 지원 물자 반출 신청에 대해서 남북 교류 협력 법에 의해서 10위권을 승인을 했습니다. 10위권을 승인했다는 것은 뒷장에서도 나오겠지만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가에서 이분들에게 100%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을 북한으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작년 6월에 끝나는 것을 12월까지 연장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승인한 건을 이야기하는데 이 기회를 보겠습니다. 12건을 승인을 한 건인데 통일백서의 그 상세 내역에 보면은 인도 지원 물자를 반출하는 것은 북한으로 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민간 단체나 이런 분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교류협력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서 북한으로 물자가 가야 되는데 북한이 이제 그 경계를 닫았으니까 북한 문을 닫아놓으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갈 수가 없어서 이것을 작년 6월까지 하던 것을 12월까지 연장을 해서 이분들에게 이 사업을 추진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것을 10위권 승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에너톰 전체 계획이 개최라는 것은 작년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북 지원 주체들이 이건 제가 이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정리만 해놨고요. 그래서 각종 주제들과 현황 공유, 그다음에 대북 보건 의료 전반에 의해서 이제 노력을 했는데 여섯 다섯 개 정도의 지원 방안 이 목록을 나눠서 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관리나 방역은 감염병 관리라는 것은 옛날에 있었던 뭐 사스를 비롯해서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이죠. 코로나19 사태나 앞으로 일어날 모든 방역 대응 체계 강화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만성 질환. 북한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폐렴이나 결핵 이런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북한 분들하고 이제 심층 면접을 하다 보면 만성 질환 중에서 결핵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핵 환자들이 많은데 이분들 심층 면접을 하다 보면 너무 놀란 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결핵 약을 먹으면 지금 현재도 이제 결핵 환자들이 발생을 하지만 결핵 약을 먹으면 조금 완화되었더라도 완치가 되기 전까지는 증상이 없고 기침이 없더라도 끝까지 약을 먹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서인데 북한은 조금 낫고 기침이 안 난다 싶으면 거기서 정지를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결핵균이 점점 내성이 생기겠죠. 그런데 이분들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 약을 장마당에 가서 팔고 아니면 북한 뭐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의사들도 예를 들어서 약이 있으면 그 약이 좀 낫다 싶으면 그걸 빼돌려서 장마당에서 팔아서 생활에 쓰고 이런다는 얘기를 저는 여러 루트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성질환 관련해서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서 지원해야 될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북한 주민의 영양 개선, 뭐 실태 분석이나 이런 것은 아이들은 사실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데 특히 아무것도 모르는 영유아나 임산부나 이번들은 지금 우리가 북한을 뭐 2,500만 뭐 이렇게 보는데 지금 현재 정확한 인원수를 북한 인구를 확실하게 지금 노출된 바는 없죠. 그래서 임산부나 이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영양 개선 이거는 정치적인 사안이나 군사적인 사안 이거와 분리돼서 계속적으로 실태를 분석하고 도와야 될 부분 아닌가 민간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결핵 실태 그것도 나오네요. 그래서 민간 정책협의회 등 민간 단체들하고도 협력을 하고 있고 국제사회하고도 협력이 계속 필요하기도 하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많은 자료나 아니면 북한의 이제 현황을 알 수 있는 거는 북한에서 본인들이 급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식량이나 도움을 받고 싶을 때는 그들의 자료를 노출해야지만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만 북한의 어떤 상황인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WFP하고 유니세프, 유엔 아동기금 이거를 통해서 북한의 어떤 뭐가 필요하고 이들 상황이 어떤지는 이렇게 알 수 있고 이 추진하는 것은 계속 이제 확대돼야 되는데 국제기구를 통해서는 작년 현재 2억 6,600만 달러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밝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발제를 하면서, 여기를 정리하면서 지금 유의미하게, 좀 본 부분이, 지금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국군 포로 실종자, 네. 이분들하고, 전후 납북자, 이분들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따가 우리 조 박사님 말씀해 주신 다음에 회원들께서 이거에 대해서, 좋은 어떤 개선 방안이나 아니면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방안, 이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같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지금 봉사의 일환으로, 지금 참전 유공자회라고 참전 용사들하고 심층 뭐 면접이라고 해야 될까? 이분들 이야기도 듣고 이분들을 좀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지금 이분들의 평균 연세가 93세, 4세예요. 그래서 아까 뭐 지금 만약에 그 이상 가족도 돌아가시면 그 후세들의 유전자 채취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실종자들, 국군들 지금 납북돼 있는 분들, 이분들은
지금 돌아올 방법이 없다면 한 분이라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분들을 위해서 만약에 그것이 가하지 않고 결론이 안 나더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후세들에게 저희들이 이슈화하고 보여주는 모습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는 북한 인권 증진에 대한 방안 저희들이 이 장을 하게 된 것이 첫 번째는 국제적으로 계속적으로 인권 대사, 이신화 대사가 있지만 계속 알리고 두 번째는 이것으로 인해서 북한 주민들이 인권이라는 것이 뭔지 본인들이 체득하게 하는 거, 그리고 탈북한 주민들이 본인들이 알게 하는 거. 세 번째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데 그 지향점에 있어서 지향을 향해서 갈 때 우리 포럼에서도 이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 이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